그만 싸고 나오지 않겠느냐. 양반을 조롱하던 하인. 옛날 경상도 영덕의 머리가 좋은 방학중이라는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양반집에서 태어났다면 필시 장원급제하여 나란 일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죠. 하지만 방학중은 태어나기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좋은 머리를 학문에 쓰지 못하고 양반이나 상전들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방학중은 장날 구경을 나갔다가 구석에서 선비들이 술판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비들은 장터에서 파는 흔한 탁주가 아닌 비싼 청주를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방학중은 그 술이 마시고 싶어 선비들이 모인 자리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들 만난 술을 드시는구만요. 저 역시 장 구경을 왔다가 출출해서 그러는데 자리에 껴도 될런지요? 방학중에게 당한 선비들의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술을 마시던 선비들은 그를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선비가 그를 골탕 먹일 심산으로 제안을 하나 했죠. 우리와 함께 먹는 것은 허락하나 이 귀한 술을 맛보는데 어찌 맨 입으로 되겠느냐. 무언가 보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유, 쇳내가 어찌 빈손으로 와서 술만 얻어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한데 장에서 돈을 다 써서 금전으로 드릴 수는 없고 대신 제 코를 드릴 테니 안주 삼아 잡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그 더러운 코를 안주 삼아 먹으라는 개소리를 한단 말이냐. 정녕 내 놈이 제정신인 게냐? 여보게, 저 술이 오죽 먹고 싶으면 제 코까지 내놓는다고 하겠나? 이보게 학중이 자네가 코를 내어준다면 나는 아무 말 않고 맛있게 먹을 터이니 어서 한번 내어보게. 선비들은 설마 제 코를 잘라내놓기 하겠어? 라는 생각에 방학중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선비 중 한 사람은 품에 감춰뒀던 낭도를 꺼내 학중이에게 주었죠. 하지만 학중이는 칼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선 두 손을 코에 갖다 대고는 세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콧물을 상 위에 올려놓았죠. 여기 선비님들께 드리는 제 코여요. 부디 맛있게 드셔주셔요. 저 상놈의 새끼가. 저런 경을 쳐 죽일 놈이. 선비들은 기겁하며 제각각 한마디씩 했지만 어쨌든 코를 내어준 건 사실이기에 그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몇몇 선비들은 상 위에 올려진 콧물을 보고서는 입맛이 떨어진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머지 선비들도 술맛 떨어진다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학중이는 남은 술과 반찬들을 개걸스레 먹어 치우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방학중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하여 산속이나 개울가에서 일을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곳까지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집 대문을 두드리며 뒷간 좀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안주인이 나와서는 지아비가 출타 중인데 모르는 외간 남자를 집으로 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방학중은 다른 집에 가서 부탁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멀리 갈 수가 없는 응급 상황이었기에 뒷간을 쓰게 해주면 100냥을 주겠다고 말했죠. 제발 너무 급해서 그래요. 뒷간을 쓰게 해주시면 100냥을 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100냥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학중이 자네, 내게 농을 건네는 것은 아니겠지?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나요? 안주인은 100냥을 주겠다는 방학중의 말에 그를 뒷간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뒷간 앞에 서서 그가 나올 때까지 지키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방학중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필시 바지에 지렸을 테고 그랬으면 마을에서 똥쟁이로 소문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겠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니 갑자기 안주인이 매우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먼저 제안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뒷간을 쓰는데 무려 100냥이라는 큰 돈을 받아먹으려 하다니.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필시 아까운 돈 100냥을 줘야 하니 일부러 시간을 끌며 나가지 않았죠. 그리 시간이 흐르고 방학중을 기다리던 안주인이 말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셈이냐?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인 게냐? 마님 조금만 더 기다리셔요. 백냥이라는 큰 거금을 들이고 빌린 것인데 본전은 뽑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학중은 그리 말하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안주인의 얼굴을 본 방학중은 그녀가 누구인지 진작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남편은 의처증이 심하여 그녀가 모르는 남자에게 눈길만 줘도 주먹부터 나가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였죠. 그래서 자신이 뒷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혹여나 남편에게 들켜 맞을까봐 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사정이 불쌍하기는 하나 자신 역시 눈뜨고 백냥이라는 돈을 뜯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 방학중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그녀의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안주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자네, 이제 그만 싸고 나오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백냥 어치 사용하고 나간다고요. 아니, 얼마나 더 써야 백냥 어치를 쓴다고 그리 말하느냐? 최소 한 양이 한 번이라 치면 총 100번의 똥을 놓아야겠지요. 안 그래요? 안주인은 그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저 상놈의 인간은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만약 남편이 그를 받다가는 분명 매질당할 것이 뻔했기에 안주인은 방학중에게 좋게 타일렀습니다. 이복의 학중이 이제 남편이 올 때가 되었는데 그만 나오는 게 어떠한가? 내 돈 백냥은 받지 않겠네. 그러니 이제 그만 싸고 나오게나. 아유, 아니요, 마님. 제가 돈을 드리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받아야지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백냥 어치에 똥을 싸고 나갈게요.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해도 뒷간에서 나오지 않는 학중이 때문에 안주인은 애가 탔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끌어내면 일만 커질 것 같았기에 결국 그에게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말했죠. 이복에 그러지 말고 그만 나오게나. 백냥은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내가 백냥을 더 얹어주겠네. 그러니 이제 그만 싸고 나오는 게 어떠한가? 그제서야 방학중은 시원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오장육부가 돈 얘기를 듣더니 춤을 추나? 이제 다 끝났구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마침내 방학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주인은 시원한 듯 연기하는 방학중의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든 남편이 오기 전에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아야 했죠. 그래서 돈 백냥을 쥐어주고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백냥을 벌어왔다면서 기쁜 듯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의 부인은 기뻐하기는커녕 큰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죠. 서방님, 돈 백냥을 벌어온 것은 기쁘나 양선달에게 빌린 돈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양선달이 찾아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난리치고 갔는데 그 백냥을 갚는다 쳐도 이자가 아직 50냥이나 남아있으니 이를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방학중은 부인에게 말했죠. 우선 백냥은 양선달에게 갚고 남은 50냥은 내가 해결하겠슈. 대신 내일 양선달이 오면 누워있을 테니 당신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는 그의 앞에서 슬피 곡을 하시오. 다음 날 양선달은 방학중에 집에 와서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100냥을 내밀고는 나머지 이자 50냥은 후에 갚겠다고 말했죠. 양선달은 그런 것이 어딨냐며 부인을 다그치려 했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부인의 말에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방학중은 양선달을 피해 다녔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살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 나머지 이자를 갚으라고 다그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는 없는 법. 방학중은 어느 날 시장 어귀에서 양선달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양선달은 죽었다는 방학중을 보자마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돈을 갚지 않으려고 죽은 척을 하고 나를 피해 다닌 것이로구나. 내 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나으리, 설마 제가 나으리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죽은 척했겠나요? 사실 저는 저승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뭔데 그러느냐? 사실 제가 저승에 갔다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으리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배웠지 뭐요. 그런데 저승에서의 삶이 편치 않으신 건지 무척이나 수척하고 피곤한 모습이셔서 선비님에게 갚아야 할 50냥을 드리고 왔습니다요. 저 잘했지요? 뭔 개소리냐?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참말이어요. 그럼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 못할 시에는 내 너를 손수 관하로 끌고 들어가겠다. 그 말에 방학중은 알았다고 말하며 양선달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선비님, 제가 무당도 아니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나게 해드릴 방법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요. 대신 한 가지 방법은 있슈. 저희가 손수 저승으로 가서 아버님을 뵙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함께 저승으로 가시지요. 방학중은 그리 말하고는 양선달을 데리고 강가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양선달은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학종아 됐어. 이제 그만해라 제발. 하지만 매일같이 쟁기를 쥐고 농사일을 하는 학중이의 억센 손을 평생 붓만 만지던 양선달이 쉽게 뿌리칠 수는 없었죠. 그리하여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양선달이 소리쳤습니다. 학종아 내 말을 믿는다. 그러니 그깟 50냥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나 좀 살려줘라. 그제서야 방학중은 선비의 손을 놓아주었고 선비는 뒤로 돌아 온갖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방학중은 욕심이 많은 선비나 상전들을 속이거나 조롱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평생을 편히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 설화 중에는 하인이 상전이나 양반을 속이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몇몇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우리나라는 높은 이들이 아랫사람을 막대하고 부려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잘못해서 그들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들지 못하는 하층민들의 울분을 소설 속 캐릭터로 풀어내는 일종의 양반을 속이고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허리 아래에 낙원이 있었구나. 스님과의 하룻밤. 옛날 외모가 아주 뛰어난 기녀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기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실망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어린 나이에 계집질이나 하고 처 자빠졌느냐?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이제는 너에게 관직을 바라지 않을 터이니 대신 밑에 내려가서 장사나 배우거라. 결국 선비는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저 먼 부산포로 장사를 배우러 떠났죠. 기녀는 선비가 떠나자 몹시 상심하여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고 나중에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기녀는 선비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는 남자로 변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여자 혼자 먼 길을 떠났다가는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자세한 장소는 몰랐지만 어느 지역인지는 대충 알았기에 기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부산포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려서인지 하루는 마을에 당도하지 못하고 깊은 산 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하룻밤 묵어갈 곳을 급히 찾던 중 산기슭에 있는 절 하나를 발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하였습니다. 절에 간이 많은 스님들이 그녀를 맞이했는데 남자로 변하였지만 감춰지지 않는 여성스러움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옆에서 자기를 원했습니다. 노승은 이쁜 사내를 보자 정신을 못 차리는 스님들에게서 기녀를 지키고자 자신의 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했죠. 필시 부처님을 모신 지 오래된 노승이니 계율에 반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기녀는 그리 생각하고는 노승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노승은 원체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기에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남자로 변한 기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잠자리를 뒤척이던 기녀가 노승의 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몸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로 변장한 여인이었구나. 노승은 순간 이성을 잃고는 그녀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기녀가 몸을 틀어보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결국 그날 밤 기녀는 노승에게 정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기녀를 보고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는 나이 60이 넘도록 여색을 전혀 몰랐다네. 헌데 하늘이 낭자를 보내줘 비로소 허리 아래에 진짜 낙원이 있음을 알았지. 그러고 나니 더 이상 부처님을 모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말이야. 그러니 이 늙은이는 저를 떠나 낭자와 같이 살려고 하네. 내 평생토록 당신을 보살피며 살려고 하니 나와 같이 함께 하겠나? 노승의 말에 기녀가 말했습니다. 소첩은 오직 한 조각 진심이 있어 그분을 찾아가려는 중이었는데 스님에게 정절을 빼앗겼으니 다시는 그분을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이상 스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노승은 기뻐하며 스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어젯밤 사제의 연을 맺었네. 그리하여 이제부터 저를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그리 알도록. 그리 말을 마친 노승은 기녀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산수가 수려하고 전답이 보옥한 곳이 보였습니다. 이리 아름답고 마음이 편히 느껴지는 곳이 있다니 할 수 있다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싶군요. 과거 노승은 절에 들어가기 전 도붓 장사를 하여 꽤나 많은 돈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절 근처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묻어뒀었죠. 그리고 기녀와 함께 절을 나오면서 돈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노승은 그 돈을 써서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할 노비를 구했죠. 그 날부터 노승과 기녀는 그곳에 터를 잡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문외한인지라 기녀는 그 대신 집 밖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노비를 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땅을 사고 팔고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집안의 곳간을 불리는 일까지 모두 그녀가 나서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물론 그녀 역시 부를 늘리는 일은 잘 몰랐지만 일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주어들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하니 어느덧 노승과 기녀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승은 말했죠. 자네 덕분에 일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네. 전답이 비옥하고 소장농이 열심히 일하니 끼니 걱정은 없고 돈은 빌려주고 매달 들어오는 이자만으로 점점 불어나니 얼마나 좋은가. 이러다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네. 서방님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욕심을 내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곳 사람이 아니기에 베풀지 않고 계속 배만 불려나간다면 필시 나중에 토박이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버는 것은 적당히 하고 이 고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어떠한지요? 그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승은 남는 곡식들을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받은 돈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죠. 또 매주 잔치를 벌여 가난한 사람들과 지나가는 과객을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그리하니 노승과 기녀의 덕망이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 어느 날 얼굴이 훤칠한 사내가 둘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글만 읽고 살아온 사람이라 일을 하려 해도 아무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승은 그를 찬찬히 훑어보고는 기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어떤가? 일에는 소질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성품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글 공부를 했다고 하니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방 한 칸을 내주어 이곳에서 지내게 하시지요. 기녀의 말에 노승은 청년에게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청년은 비록 일머리는 없으나 사람이 어질고 발라 집안 하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인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기녀는 그에게 하인들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또 셈이 빠르고 정확해 자신이 기재하고 있던 대부장부의 일도 맡겼죠. 그리 시간이 지나니 청년의 입지는 집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노승은 혹시나 그가 배신하고 떠날까봐 사람을 시켜 그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돈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았죠. 그리하니 노승과 기녀는 그를 점점 믿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마치 형제와도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노승과 기녀가 자리 잡고 산지 5년쯤 되던 해 노승은 자신의 기운이 편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노승은 기녀와 청년을 불러들이고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 내가 죽고 나면 어려운 처지의 자네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보기에 두 사람은 재주와 용모가 비슷하고 나이도 같으니 잘 맞을 걸세. 그러니 내가 죽어도 떨어지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같이 살게나. 그리고 기녀를 따로 불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네는 지금껏 내 사촌동생으로 변하여 남자의 삶을 살아왔네. 내가 스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살 수밖에 없었던 게지. 그러니 내가 죽거든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여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라네. 노승은 그 말을 마치고는 얼마 안 가 숨을 거뒀습니다. 기녀는 숨을 거둔 노승의 손을 붙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노승의 상이 끝난 뒤 기녀는 그동안 입고 있었던 남자 옷을 벗고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머리에 비녀를 하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청년은 그동안 남자로 알고 있었던 기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동생, 이게 어찌 된 거요? 설마 여자였는데 그동안 사내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요? 저는 본디 사내가 아닌데 우리 형님이 스님이라 지금껏 남자로 변장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아니 서방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남은 평생은 진실된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산말이지요. 그렇다면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서로 의지하며 지내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였던 것이요? 형제처럼 함께 살아가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보오. 맞습니다. 둘이 서로 의지하며 같이 하라는 것은 형제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찌 남자와 여자가 의형제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즉 부부의 연을 맺어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란 말씀이시지요. 사실 난 그대가 남자일 때 알지 못하는 이끌림을 받아 내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소. 솔직히 자네의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이 여자의 몸처럼 아름다워 보였으니 자네를 보는 내내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오. 한데 여자라고 말하니 내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구려. 좋소, 우리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 같이 살아봅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몸을 섞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서로에 대한 묘한 이끌림이 있었던 탓이었겠죠. 다음 날 기녀는 따로 간직해 두었던 금과 은을 청년에게 맡기고는 옆마을 마련해 둔 초가집으로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았죠. 노비들은 여자로 변한 기녀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제각각 한마디씩 했습니다. 맞죠? 내가 작은 주인님이 여자일 거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이쁜디 어찌 그리 힘들게 머스마로 살았을꼬. 지난 세월과 외모가 아깝다 아까워. 뭐가 아깝다고 하노? 지금이라도 저리 차리입으니 선녀가 따로 없지 않나. 얼굴이 이쁘니 앞으로 좋은 선비님 만나 잘 먹고 잘 살 끼다. 네 걱정이나 하거라. 기녀는 웅성웅성대는 노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남자로 변장하고 산 이유를 대충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지만 엄격한 목소리로 또 말을 이어갔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스님을 모신 지가 언 6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너희들이 스님께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니 이제 묘의전과 전장을 모두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산소를 잘 지키고 제사를 받들거라. 나는 옆 마을 초가집에 살면서 수시로 들려 모든 상황을 볼 테니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하거라. 기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비록 기녀의 일을 했지만 어찌 보면 지아비를 셋이나 섬겼던 여인의 기구한 인생. 다행히도 마지막 청년은 진실되고 인품도 좋았기에 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승과는 아무리 해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청년과 잠자리를 하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이나 말입니다. 초가집에서 알콩달콩 살면서도 기녀와 청년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청년과 기녀가 죽고 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를 세워줬다고 하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기녀의 삶을 살다가 처음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고 스님에게 강제로 범해졌지만 결국은 끝끝내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사랑과 재물을 얻게 된 현명한 기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너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겠다.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부. 예전 한 여인이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 자리에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착했으며 부인을 매우 아껴주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죠. 한데 시집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된 여인은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늙고 병들어 눈이 보이지 않는 시아버지를 먹여 살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정성과 예를 다해 시아버지를 봉양했습니다. 언니요. 얼굴도 이쁜데 딴 머스마 꼬셔가 재혼하는 게 어떠하노? 과부와 같이 일하던 여인들은 그녀에게 더 늦기 전에 다른 남자를 찾아 재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시아버지를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그냥 웃어넘기고는 했죠. 하루는 집으로 가서가 날라왔는데 친정어머니가 병이 들어 생명이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과부는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밥 몇 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몇 가지와 함께 상에 올려 시아버지 앞에 내놓았죠. 아버님, 저희 어머니가 병환이 중하다고 하여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밥은 여기 많이 해놓았으니 끼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십시오. 안사돈이 위독하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다녀오너라. 과부는 시아버지께 인사하고는 곧바로 친정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심리 남짓 가서 친정집에 도착하였는데 어느새 나온 조카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조카들의 해맑은 표정을 본 과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병세에 관해 조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병이라니요? 오늘 밤 고모가 시집 간다고 해서 한창 술과 음식을 차리고 있는 중인걸요? 고모 때문에 오늘 만난 음식을 맘껏 먹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 해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갑자기 자신의 혼인날이라니. 어이없는 말에 과부는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줄 알았던 어머니는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과부는 속에서 열불이 나서 말했죠. 어머니, 조카들을 만나고 왔는데 오늘이 제 시집 가는 날이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어디 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를 내느냐?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얼마나 걱정하면서 달려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니 이리 화를 내는 것이지요. 내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대로 결혼하러 오라 했다가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로 아프다 말하고는 너를 불러온 것이란다. 아니, 그리고 갑자기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결혼식이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이긴 새로운 서방을 맞이라 하는 말이지. 너도 이제 그만 제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편찮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까운 젊음 다 날리려고 하니? 인생 금방이다. 네가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는 게 보일 게다. 그리고 그때 가서 재혼하려고 하면 누가 널 데려가겠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서방님이 돌아가셨다 하지만 몸이 편찮은 시아버지를 두고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아니, 이것이 좋게 말을 하려 해도 기어이 입 밖으로 험한 말을 내뱉게 하는구나. 고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인륜이면 나와의 천륜은 어찌 그리 소홀히 여기느냐? 정말 나는 내 생각만 하면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제발 내 말 좀 듣고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라.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너 때문에 당장 속이 썩어 문드러져 뒤지겠는데 만수무강은 뭔 얼어 죽을 만수무강이냐? 과부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척만척하고는 집을 나와 시아버지가 계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가다 서다 반복하기를 여러 번. 결국 과부는 한밤중에 산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과부는 눈물을 닦고 앞을 쳐다보았는데 눈앞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처녀를 보며 입맛을 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속상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이상하게도 과부는 호랑이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게 말을 했죠. 이 기구한 운명, 죽는 것이 무섭지는 않다. 다만 병든 시아버지가 계시니 오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밥 한 마를 차려드릴 수 있게 해다오. 내가 우리 집으로 따라오면 일을 마치고 나서 곧장 내 입속으로 들어가마.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과부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를 따라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부는 집에 도착해서 밥 한 마를 짓고 난 뒤 시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집 얘기와 올 때 만난 호랑이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속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호랑이를 쫓아내야지. 어째서 호랑이 입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려고 한단 말이냐? 아버님, 산에 있을 때는 호랑이가 주인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한낱 미물이라고는 하나 호랑이는 의리로 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거짓말로 호랑이를 쫓아낸다면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게지요. 안 된다, 얘야. 안 된다. 시아버지의 만류에도 과부는 절을 올리고 집 밖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호랑이를 향해 걸어가 말했죠. 이제야 이 힘든 인생의 끝을 보는구나. 더 이상 살 여력, 뜻이 없으니 어서 나를 잡아먹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입을 벌리지 않고 그저 과부의 저고리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 저고리가 탐이 나는 것이냐? 과부의 말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하여 과부는 저고리를 벗어 호랑이에게 주었고 호랑이는 저고리를 물고 뒤로 돌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부는 방으로 들어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이하게도 호랑이가 저희 저고리만 물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음 날 새벽 마을에서 호랑이가 여자 저고리를 문 채 앉아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과부는 어제 그 호랑이인가 하여 마을로 급히 달려갔죠. 가보니 포수가 호랑이에게 총을 쏘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포수의 앞을 가로막고는 말했습니다. 쏘지 마세요. 이 호랑이는 실로 사람보다 더 의로운 짐승입니다. 그녀는 포수의 앞에서 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던 포수를 비롯해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던지 과부는 호랑이가 물고 있던 저고리가 증거라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아니, 저 과부가 혼자 살더니만 드디어 미쳐버렸구만. 어찌 호랑이가 사람보다 의롭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언니, 드디어 미쳐버린 기가. 어찌 저 해로운 짐승을 의롭다 하노? 의롭기는 우리 집 동계가 더 의롭겠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말도 통하지 않는 호랑이가 의롭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과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직접 호랑이의 앞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내지르며 잡아먹힐까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개 중에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밥 먹으라고 하는 미친 작자도 있었는데 과부는 신경 쓰지 않고 손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무며 말했죠.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렴. 그리고 죽을 수 있으니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살려무나. 호랑이는 과부가 말을 마치자마자 뒤로 돌아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죠. 피에 굶주린 짐승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로 쫓아내다니.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쫓아낸 용감한 과부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태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시아버지를 향한 과부의 정성에 한낱 미물인 호랑이까지 감동시키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구나. 태수는 이 믿기 힘든 사실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과부와 호랑이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확인한 뒤 그녀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또 과부가 사는 마을에 정려문을 세워 그녀의 효도와 정절을 기리도록 하였죠. 그리하여 과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힘들게 모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상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말이죠. 물론 죽을 때까지 재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세워준 정려문 때문이었죠. 하지만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죽은 후대의 모범이 되는 효녀 열녀로서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진나라에 금술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생과부를 천생연분이었던 부부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 어느 날 숲속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던 부부에게 한 관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진나라의 몸성한 사내들을 데려오시라는 칙명을 내리셨다. 진나라를 위해 만리나 되는 거대한 성을 쌓는 일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너 역시 차출되었다. 그러니 어서 짐을 챙겨 나오거라. 나리, 갑자기 그리 말하시면 어찌하십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면 제 아내는 어찌 하란 말입니까? 네 이놈! 지금 황제 폐하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아내 생각에 이 미천한 것이 입을 잘못 놀리고 말았으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지금 빨리 짐을 챙겨 따라 나서겠습니다. 남편은 그리 말하고는 짐을 챙겨 관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징용이 되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험하고 위험했기에 부역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황제 폐하의 명이라 끌려가서 죽거나 그 자리에서 거절하여 죽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여서 부인은 슬피 울며 남편을 배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는 신혼이었고 아직 아이가 없었기에 그날부터 부인은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인편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가능해서 가끔씩 편지를 쓰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 오두막집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길은 먼데 날은 저물어서 산속에서 하룻밤 보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오두막집을 발견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문득 찾아와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딱한 사내의 정중한 부탁을 부인은 무턱대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인 뒤 저녁 밥상을 차려주었죠. 시장했던지 남자는 허겁지겁 상을 비우고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남편도 없이 이 외딴 곳에서 혼자 사시는 듯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연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이곳에서 혼자 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몸으로 남편과 둘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관리가 와서는 만리장성을 짓는다며 남편을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생과부가 되어 외롭게 혼자 살고 있지요. 부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남편이 부역 가게 된 그동안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지었죠. 이윽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어간 두 사람. 사내는 부인의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밤이 깊어지자 그는 여인의 옆으로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자 손을 뻗어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죠. 부인은 깜짝 놀라 사내의 손을 뿌리치고는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정이 딱하여 하룻밤 재워준 은혜를 이리 갚는단 말입니까? 부인,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 때문에 정절을 지키며 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직 젊고 일이 아름다운데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은 잊고 저와 함께 하시지요. 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사내는 그리 말하고선 부인을 덮치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저항해 보았지만 힘센 사내의 우악스러운 손길을 뿌리치기는 힘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항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인은 사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내는 하던 것을 멈추고는 뒤로 물러나 앉았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겠소. 그러니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무턱대고 당신을 따라 나서기에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한정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니 새 옷 한 벌을 보내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을 따라 나서더라도 소저의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옷을 전해주시고 남편에게 잘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남편과의 연을 끊고 당신을 새로운 남편으로 여기며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 오늘 밤 제 몸을 허락하겠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고 저를 안으시려 한다면 소저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습니다. 사내는 부인의 부탁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옷을 전해주고 편지를 받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남녀가 얽히고 설켜 뒤엉키기를 여러 번. 사내는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는지 밤새도록 그녀와 함께하며 자신의 욕정을 푼 뒤 골아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흔드는 기척의 잠에서 깬 사내는 다시금 여인의 얼굴을 보고 감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치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양귀비가 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했죠. 저런 미인과 평생 살 수 있다니 사내로서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어서 빨리 옷을 갖다 주고 그녀와 함께 떠나야겠다. 사내는 간밤의 피로도 잊고 부인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은 뒤 길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부인은 장롱 속에서 새 옷을 꺼내 사내의 보찜에 넣어두었죠. 사내는 보찜을 지고 부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수록 그의 발걸음은 빨라졌는데 어서 빨리 짐을 건네주고 부인과 함께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죠. 빠른 걸음으로 부역장에 도착한 사내는 감독하는 관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순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면회를 나가서 도주한 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요즘에 면회를 핑계로 나가 복귀하지 않는 놈들이 많아졌다. 그만큼 도망치는 놈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런 연고로 면회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를 메꿔줘야만 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옷을 받고 편지를 쓸 동안 자네가 들어가서 대신 일해야 하는데 괜찮겠나? 아무렴요,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대신 들어가 일하겠다는 사내의 말에 관리는 안으로 들어가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남편이 일하고 있던 현장으로 대신 보냈죠. 저 사내의 말로는 이 옷을 받고 잘 받았다는 편지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 남편은 관리의 말을 듣고는 대체 무슨 일이기에 부인이 사람을 시켜 옷을 보내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서 편지를 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죠. 한데 사내가 가져온 보찜에서 옷을 꺼내 펼치자 편지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사내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유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 같이 자게 된 것을 평생 묻고 살 수 있으시다면 이 옷을 갈아입는 즉시 남의 눈을 피해 우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허나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어 제 허물을 탓하려거든 부역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평생 잊고 사십시오.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고는 하나 그것은 자신을 부역에서 빼내주기 위해 벌인 짓이었기에 용서하고 다시 아내와 오손도손 지내는 것이 낫지. 어느 바보가 평생 못 나올지도 모르는 만리장성 부역장에 다시 들어가서 교대를 해주겠습니까? 남편은 편지를 보고는 옷을 갈아입고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곧장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자신을 용서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집 밖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감동에 재회를 하게 되었죠. 나중에 부역장에서는 남편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대신할 다른 사내가 일하고 있었기에 굳이 뒤를 쫓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인원 수만 맞다면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그리하여 부부는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외간 남자와 보낸 하룻밤에 대해서는 평생 묻어두고 말이죠. 또한 남편이 도망치고 난 이후 부역장에는 한 사람이 힘든 일에 지쳐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그 사내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일을 했고 가끔 한숨을 내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내용인 즉 이러했죠. 하룻밤밖에 못 잤는데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예상했듯이 소문의 그 사내는 남의 여인을 욕보고 취하려 했던 그 사내였습니다. 여인의 꾀에 넘어가 죽을 때까지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죠.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의 원뜻은 하룻밤 밖에 안 잤는데 죽을 때까지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남녀상열지사와는 전혀 다른 세욕과 과욕을 경계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첩정은 3년, 본처정은 100년. 예전 어느 마을에 나란 일을 하는 이주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관직에 목표를 두고 과거 시험을 공부하였는데 20살 후반이 되도록 한 번도 합격하지 못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관직의 뜻을 접고 장가나 가라면서 친구의 딸과 맺어줬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도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부인의 내조를 받으며 공부에 몰두해 겨우 문과에 합격, 후에 성균관을 졸업하고 주사라는 직책을 달게 되었죠. 이 주사는 자신이 관직에 오르게 된 것이 공부만 하던 자신을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한 아내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아내를 아껴주며 평생토록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르면서 그 다짐 또한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나이가 들어 당시 양반들이 을에 그렇듯 부인 외에 첩 하나를 들였는데 그녀는 미모가 뛰어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이 주사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옆집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본가와 처의 집을 번갈아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첩은 이쁘장하고 말솜씨 또한 뛰어났기에 이 주사는 첩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애교도 어찌 그리 잘 부리는지 애간장이 살살 녹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얼굴이 아주 환하시네요.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낯빛까지 환해지니 제대로 눈뜨고 바라보지도 못하겠사옵니다. 어서 꿀이라도 훔쳐 먹은 게냐? 아주 달콤한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그리 말하시면 소첩이 매일같이 거짓말 달고 사는 줄 알겠습니다. 서방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소첩은 바른 말 밖에 못한다는 것을요. 예를 들어 서방님, 아이 만드는 놀이 하러 어서 침실로 드시지요. 같은 말 말입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 살면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했기에 남자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주사 또한 그런 방법에 홀딱 넘어가기 일쑤였죠. 또한 젊어서 그런지 성욕도 왕성했습니다. 이 주사는 첩과 함께 잠자리를 할 때면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본처의 쭈글쭈글한 피부와는 다르게 매끄러웠고 좋은 분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죠. 또한 솜씨는 얼마나 좋은지 현란한 혀놀림과 손놀림에 이 주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 본처는 목석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안으려고 치면 피곤한 표정을 짓고는 마지못해 응하고는 했죠. 그러면서 심드렁한 말투로 말하고는 했습니다. 서방님, 언제 끝나십니까? 이보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어찌 그리 보채는가? 새삼스레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토끼가 부러워할 정도로 빠르시지 않습니까? 이러니 당연하게도 이 주사의 관심은 본처에서 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일이 끝난 뒤 본가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첩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 본처는 서운해했지만 별 다른 질투심은 보이지 않아서 이 주사의 마음은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첩이 너무 젊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그녀와의 잠자리를 가지던 그는 아침에 코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 먹고 매일같이 무리를 하니 몸이 버틸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이 주사는 마을에서 소문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을까 해서 말이죠. 이보게,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요즘 밤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침에 코피를 흘렸다지 뭔가. 그래서 걱정이 되어 약을 하나 지어주려고 왔네. 아이고 어르신 때마침 아주 잘 오셨구만요. 마침 한 달 전에 잡은 숫소에 말린 고환이 있는데 이게 또 남자의 정력에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요? 곱게 갈아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한데 지인 분만 필요하신 거 마시오? 주사 어르신께서는 필요 없나요? 이 사람아, 날 뭘로 보는 겐가? 난 너무 팔팔해서 오히려 걱정이라네. 정력을 죽이는 약이 있으면 그것을 먹어야 할 정도라니까. 아유, 당연히 그것도 있죠. 고사리하고 율무를 갈아 만든 환인데 요즘 머슴들 사이에서 나름 잘 팔리고 있구만요. 어떻게 주사 어르신께도 하나 드릴까요? 됐네, 이 사람아. 어서 약이나 빨리 지어주게. 이 주사는 약을 지어온 뒤 본처와 첩에게 나눠주며 매일 아침 약을 다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들은 이 주사가 자신의 집에 머물 때면 아침상과 함께 약을 다려 내놓고는 했죠. 한데 본처와 첩이 가져오는 한약의 양은 서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본처는 불 조절을 잘 못해서인지 그릇에 담긴 한약의 양이 매일매일 달랐습니다. 하루는 그릇에 넘치도록 담겨 있고 어느 날은 가뭄에 졸여진 강물처럼 그릇에 반해도 미치지 못한 적이 많았죠. 반면 첩이 달인 한약은 언제나 양이 일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첩이 달인 한약을 먹던 도중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솜씨 또한 얼굴을 따라가는 것인지 자네는 어찌 한약을 다려 그릇에 담아오는 것도 이리 이쁜가. 항상 일정한 양을 정갈하게 담아오니 내 쓴 한약도 먹을 맛이 난다니까. 한데 우리 집 여편네는 불 조절을 잘 못해서 매일 양이 일정하지 않지. 그래서 하루는 엄청 쓰고 하루는 싱거우니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다네. 그러자 첩이 호호호하고 입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앞에서 형님 욕을 하기는 그렇지만 형님은 어찌 그리 생각을 안 하고 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약 다리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매번 그러시는지. 서방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가 다 답답하네요. 그렇다니까. 자네도 일이 쉽게 하는데 몇십 년 집안 살림을 한 사람이 그것 하나 못하는지 원. 그러게 말이에요.
매일같이 일정한 양을 드리는 건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쉬운 일인데 말이죠. 솔직히 약을 달여 그릇에 넘치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물을 부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양반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남편의 몸을 생각해 한 방울의 약재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달인 한약은 일정치 않은 게 당연했죠. 왜 지금껏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대충 다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하여 내어준 약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역시나 평생 겉모습만 꾸미며 살아온 사람답게 서방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이쁘게 담는 것만 생각한 처백에서 이주사는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첩정은 3년, 본처정은 10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구나. 첩이 겉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척, 생각해주는 척만 했을 뿐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주사는 그 길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첩을 찾지 않고 남은 생은 본처만을 바라보는 애처가가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자네 부인과 내 부인을 바꿈세. 서로의 부인을 바꾼 남편들. 옛날에 자식도 못 낳고 살림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였는데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었던 부인 역시 남편을 따라다니며 장사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둘이 열심히 일해도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금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서 주막은커녕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먹고 잠을 청하기 일쑤였죠. 말 그대로 바가지만 안 들고 다녔지 영락없는 거지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이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을 만큼 일해도 입에 풀칠은커녕 빌어먹고 살아야 하는 팔자라니.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하여 그는 더 이상 이리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한밤중에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죠. 소금 장수는 우물에 발을 담그고는 서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발자국을 디뎠을 즈음 갑자기 물보라가 일더니 연못 속에서 백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목이나 죽이러 온 것은 아닐 테고 왜 이 먼 곳까지 죽을 상을 하며 기어들어온 것이냐? 위험 있는 목소리에 소금 장수는 그가 산신령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신령님. 이 못난 놈이 편히 쉬고 계신 신령님을 깨우고 말았군요. 한데 이 못난 놈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거니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이 늦은 밤 깊은 산속까지 와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말이냐?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소인,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 그럽니다. 이제는 밥을 얻어먹는 것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생에 부잣집에서 태어나 맘껏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합니다. 이놈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놈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성시푸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업을 저지른다면 필시 끊임없이 윤회할 것인데 어찌하여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느냐? 신령님, 그럼 이 못난 놈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배불리 먹지는 못해도 굶고 살진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로 일이 내리막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산신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안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양 놈들의 물건인데 12간지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동물을 보여주는 안경이니라. 내 말을 들어보니 짐작이 가는 것이 있어 그러는 것이니 집에 가면 이 안경을 쓰고 너의 부인을 보거라. 그리하면 내 기구한 운명이 왜 이리 꼬였는지 알게 될 것이니라. 소금 장수는 산신령이 준 물건을 갖고 신세지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부인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소금 장수는 밖에서 안경을 쓰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놀라 자신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었죠. 왜냐하면 안경 너머로 본 부인의 모습이 검은 개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반값 대신에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서방이란 놈이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어케하노? 밖에서 요상한 물건을 쓰고 입을 벌리고 있는 남편을 보고 부인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오 부인. 내 산에서 이 안경을 얻었는데 이것으로 보니 당신이 개로 보여 놀라서 그런 거요.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케 개처럼 확 주둥이를 물어삘까? 남편은 화가 난 아내가 무서워 산에 올라 산신령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은 빼고 말이죠. 그리고 안경을 부인에게 건네준 뒤 자신이 뭐로 보이는지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눈가리가 삥기가. 이 요상한 물건을 쓰고 바라보라니. 부인은 그리 말하면서 남편이 건네준 안경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죠. 아니 서방, 당신이 달그로 보이는데 이거 진짜 맞나? 그녀가 안경을 쓰고 남편을 바라보자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이 숭숭 빠져 볼품 없는 닭 한 마리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못생긴 닭 한 마리가 여기 있었네. 어쩐지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만 닭대가리여서 그랬나 보네. 그리고 밤일도 시원찮다 했더만 태생 자체가 글러먹었었구나. 별일 아닌 일에도 남편을 쥐 잡듯이 하는 부인. 내가 달기고 부인이 개니까 나를 매일같이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었구나. 애초부터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였어. 개와 닭이 함께 산이 매일같이 싸우고 그 때문에 자식도 못 갖고 집이 화목하지 않으니 하는 일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소금장수 부부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이었죠. 며칠이 흐르고 먼 곳에서 소금을 팔던 부부는 그날도 남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이거사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 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단 말이니? 그것도 둘씩이나 이게 말이 되는 거가? 하룻밤 신세지기로 한 주인집 양반이 소금 장수 부부를 보고는 부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말아주십시오. 니는 서방이 돈 벌어오는 걸 아껴 쓸 생각은 안 하니? 그리고 내가 돈 벌어오는 것으로 왜 네가 생색내는 건데? 아유, 내 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신세지기로 한 주인집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본 소금 장수는 두레띠가 궁금하여 안경을 쓰고 살며시 바라보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보니 주인 양반은 개로 보였고 남편의 말에 꼼짝 못하는 마누라는 자신과 같은 닭으로 보였죠. 그것은 무엇이오? 소금 장수가 안경을 쓰고 자신을 바라보자 그것을 궁금해 한 주인 양반이 물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안경이라는 건데 이것을 쓰면 사람이 속한 띠의 동물로 보이는 신기한 물건이지요. 그리고 소금 장수는 이 안경을 얻게 된 사연부터 안경이 보여주는 12간지의 모습까지 모두 다 말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집주인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안경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니 시방, 이게 무엇이니? 안경으로 자신의 부인과 소금 장수 내외를 본 집주인은 놀라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소금 장수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쩐지 일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산이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 요상한 물건을 쓰기 전까지는 내 몰랐다. 그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그런갑다 하며 살고 있었는데 서로 띠가 안 맞으니 매일같이 싸우면서 지냈던 것 아니겠니? 개는 개끼리, 닭은 닭끼리 살아야만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이라. 아니 그러니 이렇게 하자. 아까 보니 당신 마누라가 개띠인 것 같은데 나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더라. 그리고 내 마누라는 닭이라서 당신하고 잘 맞을 것 같고. 그러니 서로 안 맞는 사람하고 살지 말고 마누라를 바꿔가. 서로 맞는 사람끼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는 게 어떠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뭔 말이긴 말 그대로 아내를 바꿔 살자는 말이지. 뭐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그런 막말을 하신단 말이오? 이놈아, 생각을 좀 해보라. 니는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행복한 적 있니? 아까 가만 보니 부인 등살에 밀려 제대로 기도 못 펴고 말도 못하더만. 내도 마찬가지다. 착하기만 하고 모질지 못하는 애미 나이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고생은 이제 끝내고 잘 맞는 사람끼리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떠니? 집주인의 말에 소금 장수는 어이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내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유한 집안 자식이었다. 끼니 걱정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편하게 놀고 먹고 살 궁리만 하던 철없던 청년. 한데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벌어먹고 살려고 시작했던 장사는 손대는 족족 말아먹었지. 그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내 노력이 부족했거니 했었는데 오늘 보니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 그랬던 것 아니겠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생각해보라. 이리 띠가 맞는 부부가 만날 확률은 대체 얼마나 되겠니? 저 역시 부유하진 않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3년 연속 흉년이 들어 농사짓던 땅을 잃게 됐고 집도 팔게 되었답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이리 떠돌아다니면서 밥과 잠자리를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되돌아보면 주인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라. 분명 서로 맞지 않는 짝을 만나서 벌어진 일인지라. 그러니 오늘 밤 자네가 내 아내를 보쌈해서 멀리 데리고 가면 되는 기라. 당신 마누라는 놔두고서 말이야. 그리 할 수 있겠니? 남편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산정 때문에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아내 등살에 떠밀려 사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도 끊으려 한 마당에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 조용히 집주인의 아내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먼 마을로 도망쳐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고는 함께 살자고 말했죠. 보쌈당에 온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그리 쉽게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까진 미신이 뭐라고 자신의 부인들까지 바꿔치기 하면서 잘 살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그녀의 이야기에 소금 장수는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사람은 당신의 남편입니다. 저 역시 동하여 일을 저질렀지만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소금 장수의 말에 여인은 이를 꽉 깨물고는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 살면서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지라. 이왕 일이 된 거 악착같이 잘 살아가지고 저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같이 살면서 소금을 팔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어머니에게 음식이 맛없다고 구박당하는 며느리 분들. 여기 와서 이 고운 소금을 좀 보고 가세요. 싱거운 부침개에 소금 한 꼬지, 밍밍해 맛이 없는 요리에는 소금 2꼬지.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난답니다. 어서 빨리 와서 구경들 하세요. 그녀의 호객 솜씨는 생각보다 뛰어났습니다. 멀뚱멀뚱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 보던 예전 부인과는 달랐죠. 그리하여 장사는 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됐습니다. 또한 그리 잘 되니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신세지지 않고 주막에서 편히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러 조그마한 초가집을 빌려 단 둘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부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부인은 성격이 잘 맞아서인지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밤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찮아하며 거절하기 일쑤였던 전 부인과는 다르게 그녀는 적극적이면서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리하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금 장수는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 조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부인을 얻은 소금 장수는 태어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과거 혼인은 혼인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주를 바탕으로 한 궁합은 혼인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완화해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예전 우리 조상들은 궁합이 좋지 못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평생 불화한다거나 가난하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 나온 것이 이런 설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